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67번째로 소개드리고자 할 책의 이름 바로 Originals입니다. 이 책은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Originals는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세릴 샌드버그가 Originals의 서문을 작성했습니다. 책 저자의 이름은 애덤 그랜트이고요. 세릴 샌드버그는 친구라는 말이 지니는 가장 심오한 뜻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내 잠재력을 더 꿰뚫어보는 사람, 내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물론 뭐 그의 친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 친구의 한 요소를 이제 얘기해 준 거겠죠. 그리고 이 책이 지닌 마력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애덤이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세릴은 오리지널스가 지금까지 그가 읽은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를 사로잡은 책으로 손꼽습니다. 책은 8장, 약 4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2회독, 한 3회독? 뭐 두세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도 있지만 이게 물론 이제 좀 다르게 사고하기 이런 거지만 아니 이런 게 다루어져야 되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끝날 말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책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어떤 책인지 살펴보자면 2008년 어느 가을 저녁 학생 4명이 한 산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면 작정하고 나섰어요. 바로 안경 산업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이탈리아의 명품 안경 제조업체로 안경 산업계의 거대 공룡인 룩소티카는 당시 안경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포스가 신발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신발 시장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안경 산업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1950년대 미국의 저항적인 청춘 문화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인 잭 캐락의 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조합해 와비 파커라는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압박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험을 감행하는 두 인물의 영감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그들의 반항 정신을 흠모했고 그런 정신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적중했습니다.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이 고객 상담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 재직 기간이 차이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5차례 이직을 한 직원들의 경우 5년 동안 같은 직장을 다닌 사람들보다 그만두는 확률이 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웹 브라우저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한 직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 기간이 15% 더 길었습니다.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차별화한 요인은 바로 그들이 브라우저를 획득한 방법이었습니다. PC를 구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맥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하려면 사람들은 수완을 좀 부려서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내장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도력을 조금 발휘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죠. 바로 그 주도력, 아무리 미미하다고 해도 그 주도력이 작업 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주도적으로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나 크롬으로 바꾼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달리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상황을 바로잡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개선했으므로 그들은 이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룩소티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생산 비용의 20배로 안경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죠. 특정 기업의 소수 사람들이 결정한 가격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천재 소리를 듣던 신동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드뭅니다. 심리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 중에 어린 시절 특별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동들은 이미 존재하는 과학적 지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지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신동들은 평생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신동들의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는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들은 어떤 영역에 몸담게 되든지 성공으로 가는 관행적인 방식을 따르는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성취 욕구가 하늘을 찌르면 독창성은 밀려나요.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옵니다.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면 나만의 독특한 무엇을 달성하기보다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택하고 싶어져요. 심리학자 토드 루버트와 로버트 스턴버그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일단 성취 욕구가 중간 단계쯤 충족되면 그때부터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조세프 슈페르가 남긴 명언처럼 독창성이란 창조적인 파괴행위예요. 새로운 체제를 주장하려면 기존 방식을 해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과 구스럼을 만들까봐 두려워 주저합니다. 미국은 개성과 독특한 자기 표현을 존중하는 나라임에도 강한 성취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튀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쪽을 택합니다. 토마스 제퍼슨도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 그러나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고 전해집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 보면 와비 파커 창업자 중 한 명인 닐 블루멘탈이 애덤을 찾아와 사업 구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애덤은 닐에게 흥미로운 아이디어지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안경을 산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창업자들이 모두 재학 중인 학생이란 점이라고 애덤은 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와비 파커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학교를 중퇴하고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창업하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고 애덤은 닐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닐은 실패한 경우를 대비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4명은 창업자들의 시간은 부족하고 관심이 분산된 상태여서 그들은 웹사이트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고 회사 이름을 정하는 데만 6달이 걸렸어요. 바로 그 점이 그들에 대한 두 번째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애덤은 창업자들이 모두 연말에 졸업해서 그렇게 된다면 모두 사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4명의 사업자들은 많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졸업 후에 일할 직장을 구해놨습니다. 세 번째 스트라이크. 애덤에게 그들은 아웃이었어요. 그래야 애덤은 와비 파커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덤이 생각했을 때 닐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배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이 자신들의 구상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고 전력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죠.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걸기는커녕 실패할 경우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위험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패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참고로 그 애덤 그란트가 이 닐 블루멘탈과 그 4명의 창업자들이 애덤 그란트는 얘들 실패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애덤 그란트는 내 짐작, 내 생각이 틀렸네? 왜 틀렸지? 자기가 생각이 틀렸다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두고 그걸 탐구하고 그것들을 나열한 그런 책들이 결국 이 책의 집대성, 오리지널스가 되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 책이 한 400페이지 되고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좀 토나올 정도로 많아요. 아니 이렇게 굳이 가끔은 좀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종종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좀 재밌고 중요하고 그런 것들만 좀 선별을 했으니까 네, 한번 계속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애덤은 와비 파커 창업자들과 더불어 창업한 뒤에도 계속 직장에 다녔던 창업자들의 사례를 열거합니다. 나이키를 창업하면서도 본업인 회계사 일을 계속한 전직 육상선수 필 나이트의 여러 인물들을 말이죠. 반세기 전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 클라이드 컴스는 위험에 대한 혁신적인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고위험 투자를 할 경우 다른 투자에서는 안전한 투자를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컴스는 성공한 사람들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식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한다고 조언했어요. 사람은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위험을 상쇄시켜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관리합니다. 20세기가 막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때 실리콘밸리를 단번에 사로잡은 발명품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제품은 자동 평형, self-balancing 기능을 갖춘 개인용 이동수단인 세그웨이예요. 이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는 현대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는 이미 놀랍고 파격적인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가는 자신이 발명한 그 신상품이 1년 안에 일주에 1만 개씩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세그웨이는 긍정 오류였습니다. 바로 false positive였죠. 히트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틀린 예측이었습니다. 반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면 이는 부정오류, false negative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그 아이디어는 자신의 취향에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느끼는 짜릿함이나 잘 해결되지 않던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의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기업과 발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확률을 어느 정도는 실제보다 높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를 추진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반 대중의 실제 선호들을 알게 되고 나서도 그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요. 즉 자기 아이디어의 장점만 눈에 들어오고 한계나 단점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변명으로 무마해버립니다. 창의적 생산성을 평생 연구해온 심리학자 딘 사이먼트는 천재들조차 자신의 아이디어가 호응을 얻을지 판단하는데 서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내리는데 소질이 없다면 걸작을 창조할 확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하자면 수많은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창출하면 됩니다. 딘 사이먼트는 평균적으로 볼 때 창의적인 천재들이 같은 분야의 동료 집단보다 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뿐이에요.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독창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장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낸 기간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되고 생소한 개념이 실패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경영자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사할 때 평가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어요. 자칫 실패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대상인 새로운 개념을 과거에 성공했던 전형적인 아이디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에릭 데인 교수는 사람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보는 특정한 방식에 매몰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데인 교수가 소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험이 많은 회계사들은 기존 규정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 초보 회계사들보다 이를 더 서투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쌓으면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 포로가 됩니다.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경험이라는 독특한 조합은 창의력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과 그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한 어느 과학자들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노벨상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은 과학자들보다 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이 노벨상 수상자들과 그 밖의 과학자들이 예술 활동 취미를 지닌 확률을 비교해보면 음악은 2배, 미술은 7배, 글쓰기는 12배, 공연은 22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해요. 우리 자신이 가진 직관이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과 그 결정에 관한 전문가인 게리 클라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판단을 하는 경험을 축적했을 때만이 직관을 신뢰할 만하다고 합니다. 단, 인과관계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물리학자, 회계사, 보험 분석가, 체스 장인들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과 판사, 정보분석과 정신과 의사, 증권 중개인은 경험의 덕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변화 무쌍한 세상에서는 경험에서 얻은 지식에 의존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은 갈수록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관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분석의 비중이 훨씬 높아져요. 1990년대 초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 카먼 메디나는 정보 조직 내의 소통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존 체계는 완성된 정보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완성된 정보 보고서들은 하루에 한 번 배부되었고 서로 다른 정보 조직들 간의 정보를 조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메디나는 인쇄물로 정보를 교환하는 대신에 정보 조직들의 비밀 인터넷인 인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배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제안을 일거에 묵살을 했어요. 메디나가 한 제안은 과거에 시도조차 해본 적 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메디나가 자신의 의견을 끈질기게 피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좌절을 겪으면서 메디나는 묵묵히 정보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무직 역할을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안 되어 메디나는 정보기관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내부적인 위키피디아인 인텔리피디아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기존 정책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해 맞서는 등 소수 의견을 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오리지널스 세 번째 장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인간관계를 훼손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도적으로 업무 지원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직원들을 지도자와 경영직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음의 행동을 하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바로 대담하게 소신을 말하는 직원이에요. 개인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더니 묵묵히 있던 사람들은 의견을 낸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비판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즉, 옳다고 주장할수록 소외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권한은 단순히 기존 체제에 도전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체제 내에서 지위를 확보한 후에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뒤엎어야 얻어집니다. 메리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동료들의 존중을 받게 되자 심리학자 에드윈 홀란드가 말하는 괴짜 점수 idiosyncratic credits, 즉 집단에 기대서 이탈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얻었습니다. 괴짜 점수는 지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인정을 받아야 생깁니다. 기여도에 따라 결정이 되어요. 우리는 현 상태에 도전하려는 말단 직원은 묵살해버리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은 사람이 독창적인 언행을 하면 관용을 베풀거나 심지어 천사를 보내게 돼요. 루퍼스 브리스컴 그리고 알리사 복스만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만연하고 있는 진부한 정보를 타파하고 유머를 섞어 냉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매블이라는 온라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2009년 브리스컴은 자기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담은 슬라이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투자 설명회는 엉망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브리스컴의 파격적인 접근 방식은 통했습니다. 그해 베블은 33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어요. 2년 후 브리스컴은 디지를 찾아가 베블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볼 때도 똑같은 방법을 다시 써먹었습니다. 베블을 인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디즈니는 결국 4천만 달러의 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사회과학자 레슬리 사릭의 이름을 따 사릭 이펙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변화를 일으킬 제안을 할 때 듣는 사람은 회의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을 소개하는 사람의 주장에서 허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경영자들은 당신의 제안이 왜 실패할지 그 이유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브리스컴처럼 자신의 아이디어가 지닌 단점을 강조하는 힘 없는 자의 소통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약점을 먼저 내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지닌 첫 번째 장점은 듣는 사람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점이에요. 약점을 내세운 사람이 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죠. 특정한 아이디어가 지닌 한계가 무엇인지부터 털어놓음으로써 얻는 두 번째 이익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에요. 브리스컴은 자신이 스스로 단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예리하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신의 아이디어가 지닌 단점을 앞세우는 방식이 지닌 첫 번째 장점인 솔직함, 무장해제와 유기적인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면 역부맞을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를 일축해버릴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셈이에요. 브리스컴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결국 브리스컴의 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점을 내세우는 접근 방식의 네 번째 장점은 듣는 사람이 편견을 갖고 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아이디어 자체에 훨씬 호의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브리스컴이 기업을 망칠 수 있는 요소부터 거론하자 이 사회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턴의 제3번째 법칙은 인간들의 역학관계에도 적용되는 모양이에요. 모든 작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다는 법칙 말이죠. 직장에서 한 직원이 조직에 대해 얼마나 헌신적인지, 자신의 일에 대해 얼만큼 재량을 지니는지는 그 누구보다 직속 상사가 정합니다. 원만한 사람들은 직원들을 두루 아끼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을 두루 만족시키고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만한 상사는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을 지지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입을 막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관행에 맞서기를 꺼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까칠한 상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구글의 직원의 말처럼 까칠한 상사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후졌지만 운영체계는 끝내줍니다. 아주 원만한 성품인 사람들은 스트를 대상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안을 펼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존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어 본 경험이 있는 사상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훨씬 열린 사고를 치렀고 다른 사람들이 성과를 거두는데 덜 위협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탠포드의 사회학자 제스퍼 소렌슨에 따르면 안정적인 산업계에서는 강한 헌신형 조직 문화를 지닌 대기업들이 경쟁자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재정적 실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헌신형 기업들은 직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헌신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우주, 항공 분야처럼 부침이 심한 산업 분야에서는 강한 조직 문화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져버려요. 일단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하면 강한 조직 문화를 지닌 대기업들은 외부로부터 고립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주장에 저항감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 결과 이런 기업들은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재정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 대해서는 적당히 마무리를 했고 제가 이 양이 너무 길어지면 느슨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흥미로운 내용은 만약 더 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좀 책을 직접 보고 더 탐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이제 확정하는 작업을 이룸으로써 사고를 창의적으로 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성, 뭐 때로는 당신을 지지하지만 때로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보다 적이 낫다, 뭐 이런 내용들도 책에 나오고, 동맹이 될지도 모르는 적과 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리학자 버트 우치너는 양면적 관계는 부정적 관계보다 말 그대로 건강에 더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몇 명까지 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를 책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또 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 책은 이제 방대한 양의 사료와 계량들을 한 책에 엮어서 창업과 관련 책들, 이와 비슷한 외의 책과 비교하면 정말 읽기 어렵게 적어놨어요. 소화하기 힘들다고 해야 할까요? 한 읽는데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해서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67번째 오리지널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